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 부제로 써놓는 거를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결과, 원인, 결과를 추구하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빙하기 세대가 직면한 간병 문제,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자 72만 명, 경제적으로 내몰리는 추산도, 남성보다 여성이 심각한 이유란 이란 제목으로 10월 7일 에라 디지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24시간 365일 간병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칸사이 지방에 사는 오케이도시 52세는 개호 요양 간병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개호라고 그러는데 괴로움을 되돌아본다. 회사를 퇴직, 집에서 투자와 책 집필을 하면서 어머니 80세와 함께 아버지의 간병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고령이고 암 생존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배려하면서 간병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화장실까지 안고 데려가 입역도 도왔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없었지만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한계에 가까워졌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두통도 계속됐다. 의사로부터 이대로라면 개호 우울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거기서 아버지를 받아주는 시설을 찾아 2023년 11월에 자택과 시설을 왕래할 수 있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시설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요양시설에서 산다. 그러나 장애자 수첩의 신청이나 지정 난치병 인정의 갱신, 시설로부터의 연락의 대응 등 개호에 얽힌 사무수석에 쫓긴다고 한다. 취직 빙하기 세대의 문제에 정통한 일본 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의 시모다 유스케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취업 빙하기 세대에는 단가의 주니어층의 일부도 포함되어 인구 볼륨이 크기 때문에 부모와 개호에 직면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런 표현은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보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취직 빙하기 세대로 개호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는 2023년에 약 75만 명에서 2028년에는 약 130만 명, 2033년에는 약 200만 명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았다. 윗세대 이상으로 계속 일할 필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한다. 늦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금전적인 부담의 증대,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어 있어 가족만으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낮은 임금 수준도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수령액으로 월 20만엔 정도 특히 힘든 것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관동지방에 사는 여성 49는 이런 말을 한다. 30년 전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정기적으로 가는 길은 없었고 비정기적으로 고용 중단을 반복하며 일을 했다. 지금은 사무 파견을 하고 있다. 급여는 실수령액이 월 20만엔 정도, 혼자 생활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거해 왔다. 어머니는 80년대 중반 아직 자기 일은 돼 있지만 몇 년 전부터 걸을 때는 발길을 끌게 됐다. 방문 개호나 데이 서비스도 자기 부담이 있어 지금의 수입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버린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시모다 씨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의 간병은 경제적 공공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과 계호의 양립 지원. 게다가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부모의 계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고립해 사회적인 연결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모다 씨는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간병이나 사후에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어 고립되면 공공기관의 정보나 지원이 도달하기 어려운 과제가 생깁니다. 부모의 계호를 계기로 금전 부담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공공에 가는 취직 빙하기 세대.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일과 계호의 양립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과 감명을 쉽게 하기 위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개진해 가고 있습니다. 50대의 개호제도의 이용률 2022년은 1할에서 2할 정도에 머무른답니다. 국가나 지자체, 자치제의 주지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개호제도의 존재나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나 자치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지하거나 기업의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업도 유연한 근로 방식을 가능하게 해 일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는 일 없이 개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쌓아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히키코모리 등 정보가 도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정방문이나 인근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아웃리치나 MPO와의 제휴에 의한 반주 지원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나 지원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빙하기 세대가 안고 있는 개호의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해결책은 하나는 아닙니다. 개호 문제는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이며 사회보장의 재검토나 효율적인 개호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은 입장에서 지금 자식과는 떨어져서 노부부가 살고 있지만은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올 거고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초고령 사회가 약간 늦게 되지만 그때 가서 이제 저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아직은 건강이 유지되니까 지금 됩니다만 아까도 그 부모님이 그 개호가 필요한 요양이 필요한 나이가 도보 80이 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갈등 구조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압축해 가지고 갈등 해소도로 그려 봅니다. 안정적 부모 개호를 위하여는 반드시 개호제도도 제도가 홍보가 잘 돼야 된다. 개호제도 홍보를 잘 하기 위하여는 직접 개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직접 안 하면은 이 전문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는 그런 방법도 여기 이제 포함된 거로 좀 표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한편 안정적 부모 개호를 위하여는 경제적인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기 위해는 반드시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년 퇴직을 넘어서라도 돈을 벌어야 부모님을 요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개호나 이 전문 병원에 보내는 것과 일을 계속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여기 갈등 구조는 수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직접 개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양립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좀 있게 된 게 있는데, 현재 일본 의료보험 제도에서 요양 및 간병의 부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개호제도 사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또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을 착안해서 틈새 시장을 찾아 빙하기 세대의 부모에 대한 개호 사무 수속 등 여타 서비스업을 개호부터 장례까지 시작한 한국 출신 전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한국에도 향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보험 보험료율이 일본보다는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요양 뭐 이런 것들 간병 전문적으로 요양병원에 모신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빙하기 시대에 이 월급도 작은 사람들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요양병원 수준도 뭐 속된 말로 있는 사람들은 럭셔리한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감금시설이라는 기분이 안 들 정도로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또 그 행정을 위해서 사무를 해서 자식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식들을 대신해서 행정 서비스 내지는 모든 신청 뭐 이런 등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점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기에서 그 해결책이 그래서 자식을 대신한 사무수송독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해결이 된다 이거죠. 지금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력운동이 최고의 항로와 방지제인 이유. 로린 히긴스가 타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나이를 잘 먹고 싶다면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산책을 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는 습관적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그것은 뼈를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낙상을 예방하고 심지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뼈가 강할수록 부러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근육은 당신의 신진대사 엔진입니다. 균형과 독립성의 열쇠, 장수를 위한 리프팅. 저도 이 바벨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하는데 균형 잡힌 운동. 근데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해서는 또 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에 맞게 적당한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그 나이가 좀 들면서 그 근력 운동 하는데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서 그 역기 드는 것도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뭐 좀 많이 줄였습니다만 근력 운동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령.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술에 끌려가 3천여억 달러 기정사실화. 평택 험프리스 콴타나모식 특수협정 카드 될 수도. 원자력 협정 경제 아닌 안보 패키지에 넣은 건 실책이다. 안보 경제 패키지로 묶고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한다. 한국 우크라이나와 달라 미의 중견제 직접 기여 가능.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했는데 이런 뉴스 내용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대학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압축한 내용들을 쭉 그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한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 등
우리나라가 그 플루토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향후 경제적으로도 저기 전기 전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번에 협상에 안보 패키지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의 전술에 걸러 들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푸틴 에이펙 정상회의 대표단 파견, 국제부총리 방한 전망, MBN에서 10월 6일 보도했습니다. 러 매체 보도 직접 참석은 하지 않을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표단 파견을 지시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에이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막 이틀 전인 29일 방한해 본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펙을 계기로 3,500억 달러 약 493조 원 대미 투자 펀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어, 다른 얘기를 여기 빈칸이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화합물 반도체에 달렸다. 이혁힌 기자가 신동아에서 10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상업적 현실과 군사적 수요로 탄생한 반도체,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이 몰린 이유, 1950년대 진공관 쓰는 미그 25 미국과 소련의 차이, 고압력 온도 견디고 방사선까지 화합물 반도체의 위력,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세계 최강이 된 비결이 이런 화합물 반도체다. 국가안보 문제 한국 반도체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화합물 반도체가.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세계는 화합물 반도체 전쟁 중 한국 생태계 육성부터. 신동아에서 김건희 기자가 10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름이 김건희네요. 138억 달러 시장 2030년에 약 254억 달러로 확대. 차세대 산업 키우는 SIC GAN, 이게 실리콘 무로 발음할 것 같고 갈륨 뭐 이런 거로 발음이 질소, 갈륨 질소 이런 거겠네요. 글로벌 수요 폭발,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주도 클러스터 전략 가속화, CSTA 출범하고 기술 고도가 나선 한국, 기술력은 세계적인데 파편화된 생태계는 정비해야. SIC 전략 반도체 전기차 확산의 최대 수혜주, 차세대 산업 핵심으로 주목받자 뛰어드는 글로벌 기업들, 전력 반도체 일본, 세계 최대 클러스터 대만, R&D 선도 싱가포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술력은 세계적인데 파편화된 생태계는 한계가 있어서 산업단지 인재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한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한국 우주개발 협력 강화, 일본과의 관계도 강조. 츠카모토 나오키가 유추비즈라는 데서 10월 7일 날 보도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 ESA와 한국항공우주청 카사는 호주 시간 10월 1일 우주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된 76번째 국제우주회의에서 체결됐답니다. 이 합의로 ESA와 카사는 텔레메트리, 추적, 명령어 기능을 위해 서로의 지상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등등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카사 산하의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캐리와 2011년부터 체결된 유사한 협정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뭐 한국은 달을 도는 탐사선 애칭 다누리 운영을 하고 있고 국산 로켓으로 발사하는 무인달 착륙기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월면 기지를 2045년까지 건설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폐갱을 달 탐사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등등으로 해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 일본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 방위군 사용으로 대통령 권력을 시험하는 법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데이비드 클래퍼와 콘스탄틴 토르핀이 AP에서 2025년 10월 7일 보도했습니다. 요 얘기는 뭐 이거는 다 안 읽겠습니다. 그 IC의 불법 이민자 체포 등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대 시위들이 일어나는 거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겠죠. 한국이라면 국내 치안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가? 그 수준이면 구테타로 몰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캐롤라인 레빗이죠. 주 방위군 포틀랜드 배치로 케이틀란 콜린스 폐쇄 현장에 가서 살펴보세요. 제이콥 브라이언트가 더 랍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10월 7일 날. 당신은 아마도 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는 당파적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언론 비서는 덧붙였다. 비꼬는 얘기죠. 이 월요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CNN 기자는 주말 동안 대통령이 다른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배치할 수 없다는 연방 판사의 주장에 대해 언론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콜린스는 이어서 포틀랜드의 지역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레빗은 그 판사와 관련해서 그녀의 의견이 현실과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 매우 빠르게 심리를 기대하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으며 법의 장점을 바탕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뭐 합법적이다라는 것으로 이 대변인은 얘기하는 거죠. 기자로서 현장에 나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라고 레빗은 대답했다. 무법천지같이 되는 데를 경찰의 힘으로 안 되면은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한마디로 기자하고 CNN 기자하고 말싸움하게 하는 거네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반란법이란 게 무엇인가요? 제커리 비의 분석, 울프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고 보좌관들은 포틀랜드와 같은 곳에서 반 IC 시위를 설명할 때 반란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기자들에게 미군을 도시에 파견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포틀랜드의 백악관 시위에서 정말로 형사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후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극자 반파시스트, 즉 안티파 시위대를 국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란법은 1878년에 통과된 포세 코미타투스법과 함께 작동하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 군대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먼저 주의 그 주지사나 입법부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란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199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관련 언어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권위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결합, 집회 또는 반란을 고려할 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식 영어지만은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은 되긴 되네요. CNN은 반대 입장이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란죄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인데
한국 내란죄는 어떻게 되나요? 반란이 아니고 우리는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자, 챗 GPT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90조까지가 내란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동을 일으켰느냐? 계엄을 선포했죠. 권력자가 우리나라. 형법 제88조 미수범은 제87조의 죄를 미수한 자도 처벌한다. 형법 제89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의 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처벌을 한다. 국토 참전이라는 것은 영토를 불법적으로 분할하거나 탈취하려는 행위. 이번 내란죄는 이런 건 아닌데 국헌문란에 해당할 것 같아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예, 정부 전복, 헌정 준당 등. 그 정부 전복은 아니까 정부 권력자가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헌정 준당 등을 또 좀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란 예시를 했는데 무장 세력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경우, 국가기관을 무력 점거한 경우 등, 뭐 국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 뭐 이런 거에는 뭐 내란으로 어, 지금 재판이 진행되니까 뭐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력자의 그 친위 쿠데타 같은 계엄은 계엄은 탄핵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걸 내란까지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전부 다 여기 하는 사형, 죽이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가네요. 그래서 반란을 정의를 내리는데 미국은 지금 반란법에 대해서 주 방위군이 뭐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반란이라는 말은 한국 형법에는 독립된 죄명으로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군 형법 등에서는 등장합니다. 군 형법 제4조 반란죄, 군인이 무력으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거나 상관에 대항하는 경우, 반란 예시 군부대 내에서 무장범기를 일으켜 상관을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그런 거는 이번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죠. IC는 정말 최악 중 최악을 목표로 삼고 있나요? 새로운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요거는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앤드류 로마노 야후뉴스에서 10월 8일 날 보도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것은 추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민사이민법 위반이지 연방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 구금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범법자들이 아니고 그 불법 이민, 그런 사람들이 더 체포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범법자들도 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비범죄 체포와 구금이 범죄 체포와 구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활동가들이 시카고에서 연방경찰관이 한 사람을 구금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연방 IC 요원들이 체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 텍사스 트리뷴은 1989년 미국에 입국한 유명한 와코 셰프이자 레스토랑 운영자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3월에 IC는 가르시아를 체포하고 추방했으며, 가르시아를 아내 및 미국 태생의 성인 자녀 4명과 분리를 시켰다. 센텍스 히스패닉 상공회의소 회장인 미토 디아즈 에스피노자는 트리핀과의 인터뷰에서 세르지오와 같은 지역사회 방문은 사람들이 여기가 다음에 나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또는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상시 우리 이웃인지 아는데 불법 이민으로 쫓겨난다 이런 거 같네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음주운전에 걸리지 말라는 보호는 그냥 일상 안전망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이제 내전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네요. 한국, 중국 억지에 기여하는 부담 분담 동망대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10월 8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7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의 자체 방위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관계를 진정한 분담, 버든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네.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공개 수치는 심각한 과소평가다.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우선순위에 대해 여전히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에 대한 억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도 대중견제 역할을 노 씨는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대만이 국내 총생산의 10%를 국방 지출에 투입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영구 순환 배치가 혼합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 그 존노 그 차관보가 이 얼굴을 보면은 엄청 그 젊게 생겼는데 프로필이 밑에 좀 써놨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맡는데 경력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 동아시아 태평양 그 안보 담당 부차관보로 그 임명을 해가지고 국회 그 청문회에서 그 발언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일본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